낭만서점 16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막 동남아 순회공원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탈리아에서 직접 바로 달려온 것도 아니죠. 날아온 허나웅입니다. 본지어노. 네. 허나웅 평론가님이 이탈리아에서 네. 날아오셨다라고 했는데 네. 언제 오신 겁니까? 보통 이제 낭만서점을 녹음을 하잖아요. 네. 아침 10시쯤에 하는데 그러면 집에서 9시에 지하철 타고 오거든요. 예.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4시 45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1시에 이제 나왔죠.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알리 라구나라고요. 배를 타고 이제 공항까지 가요. 그 배가 알리 라구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11시에 도착. 네. 네, 그리고 리무진 버스 타고 광화문까지 와서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네. 거의 20시간 이상을 네. 이동하는 데 쓰셨겠네요. 지금 제가 스튜디오 안에 있는 건지 비행기 안에 있는 건지 지금 비몽사몽이고요. 낭만서점의 PD님에게 항상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어떻게 스케줄을 이렇게 잡을 수 있냐고. 네. 허나웅 평론가님이 안 계신 동안 네. 또 녹음을 진행했잖아요. 굉장히 엄청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이 베니스와 이제 볼로냐를 갔다 오면서 괜히 왔다. 같이 김해에 가서 함께 녹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네. 밤잠을 설칠 정도였거든요. 네.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시네요. 아니요. 밤잠을 설친 건 실제예요. 왜냐하면 시차가 안 맞으니까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네. 저희 걱정 때문은 아니고 예. 걱정도 좀 되죠. 네, 물가에 내놓은 자식들처럼 잘하려나 나 없이. 네. 잘하셨다면서요? 허전한 건 허전했지만 네. 또 김성현 배우님이 네. 또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출연해주셨던 김봉곤 작가님도 네. 워낙 달변이셔서 그러셨다면서요? 이야기를 즐겁게 나눴습니다. 네. 자, 오늘은 허나웅 평론가님의 복귀 방송이기도 하죠. 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기신 분은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던 중국의 탁구 대표 선수 이름과 같네요. 마린. 새로 올라온 낭독극장 재미있게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못 들으셨네요. 허이 허나묵님, 더운 여름에 방송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지금 막 이탈리아에 와서 여기 앉아서 녹음을 하려니까 차라리 그냥 더운 여름에 더 고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그러시면서 마린님께서 이제 여름도 거의 지나갔는데 더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또 미소 날려주셨습니다. 네, 요즘엔 정말 일교차가 네. 느껴져요. 저녁에는 네. 가을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윤깽씨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을 따로 쓰진 않았지만 늘 방송 업데이트만 기다리며 애청하고 있습니다. 나묵님과 허이님의 케미도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네요. 나묵님 개그가 제 코드랑 다르다 생각했는데 요즘엔 방송 듣다 한 번씩 피식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낭독극장이 재밌어서 고전편이 생긴 것처럼 낭독극장도 조금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적어봅니다. 낭만서점 화이팅 하셨어요. 여기 방송 듣다가 한 번씩 피식하신다고 하는 건 제 개그를 들으시고 이 녀석 잘 안 맞네. 비웃으신다는. 예. 그러니까 이 개그 코드가 잘 맞으면 깔깔깔 웃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피식 웃으신다는 건 쓴웃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습다가 아니라 이 우스운 놈. 네. 하지만 또 허나웅 평론가님과 개그 코드가 맞는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으시는 분도 좋고요. 안 맞으시는 분도 좋고요. 예. 어차피 이제 저희 둘이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 여기 이제 그 낭독극장에 대한 이제 반응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좀 걱정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또 잘 들어주셨다니까, 굉장히 좀 기쁘네요. 네. 초록지뭉지벤 님이신데요. 섬의 애슐리 너무 잘 들었어요. 올라오자마자 들었는데 다들 댓글 달아주실 거라 생각해서 전 댓글은 패스했는데 댓글이 없으면 섭섭해 하실 듯해서 뒤늦게 남겨요. 감사합니다. 네, 책 읽어주시는 배우님 목소리가 안정적이라 집중도 잘 되고 그 배우님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저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어울리는 배경음악들도 좋았고요. 허나묵님 편집 안 당한 거 축하드리고요. 크크크. 다음에는 어떤 책을 선택해 주실까 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편집 안 당한 거.
정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날이 발전해야 되는데 배우님들하고 또 같이 하려니까 제가 그날 너무 떨려가지고 네. NG도 많이 내고 네. 불과 뭐 대사도 뭐 이러는 거였는데 그걸 NG를 내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앞으로 낭독극장이 계속 되려면 네. 허나웅 평론가님도 또 네. 중심의 네. 자리를 또 잡아주셔야 그러니까요. 가능하죠. 제가 목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 목 관리를, 살기를 생각해보니까 그날도 이 섬의 애슐리 낭독하기 전에 목 관리한다고 그 계란 흰자 빼고 노른자만 먹고 왔다가 너무 목에서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예, 알겠습니다. 개그 코드 오늘은 좀 안 맞네요. 저랑. 근데 제가 그 개그 코드도 잘 안 맞고 스타도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앨리스 왕님도 댓글 남겨주셨네요.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최은영 작가님과 관련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최은영 작가님의 내게 무해한 사람도 가독성이 높아서 순식간에 다 읽었습니다. 내면의 힘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여운이 오래가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다양한 작품을 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저희가 고전평과 네. 또 현대 소설을 좀 아우르는 그렇죠.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네. 책 선물 드려야죠. 원래는 책 선물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탈리아에 갔다 온 기념으로 피디님께 강력히 항의를 통해가지고 예, 책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죠. 네. 네. 두두두두두두. 첫 번째 책을 받으실 분은 마린님. 두두두두두두. 두 번째님은 초록지북지벤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책 받으실 분들은 북뉴스 교보북.co.kr로 책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문화일보 보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은요. 2018 오늘의 작가상에 배수아 작가의 뱀과 물 선정입니다. 소설가 배수아의 뱀과 물이 미름사가 주관하고 독자들이 함께 뽑는 2018 오늘의 작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배수아의 뱀과 물은 2010년 올빼미의 없음 이후 7년 만에 출간된 배수아의 소설집인데요. 몽상적인 문법으로 표현되는 배수아 특유의 낯설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심사위원인 강지 문학평론가는 뱀과 물은 최종 심사에서 모호하고 난해한 꿈이 때로 현실을 압도하는 경험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소설은 그렇게 여성성의 감각을 확장시킨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다른 심사위원 정지의 사적인 서적 대표는 이야기가 이끌어내는 허구의 세상과 만나는 매혹적인 경험을 선사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이 뱀과물은 저희 교보문고 낭만서점에서도 간략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년에 네. 출간됐던 소설들을 이제 총 정리하면서 네. 예,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상까지 받게 됐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100년 전 신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서울신문의 보도입니다. 100년 전 문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이른바 신여성 3명을 주제로 문학그림전이 열립니다.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은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보문고 광화문점 내 교보 아트스페이스에서 그림 신여성을 읽다, 신여성의 탄생, 나이석, 김일엽, 김명순 작품전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강유진, 김선두, 박영근, 방정아, 이진주, 정종미 등 6명의 중견 화가가 100년 전 여성의 의식 계몽에 앞장섰던 나이석, 김일엽, 김명순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화가들은 나이석의 경이를 포함해 김일엽의 순애의 죽음, 김명순의 탄실이와 주영이 등 모두 12편의 문학작품을 형상화했습니다. 제가 이제 낭만서점 시작하고 교보문고를 들렀을 때, 네. 교보문고 이제 정면 입구 쪽이었죠. 오른쪽으로 꺾이면 바로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그림 전시하는 걸 봤거든요. 여기서 또 지금 말씀해주신 그림으로 만나는 100년 전 신여성을 주제로 이제 또 그림을 만난다고 하니까요. 책도 보면서 그림까지 읽으면 어떻게 보면 또 이해의 폭이 더 확장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 같거든요. 저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낭만서점에서는 옛랭커 작가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소설을 다룹니다.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다룬다고 했을 때 항상 책을 이제 갖고 오죠. 근데 허위평론가님과 저의 책 표지가 다릅니다. 예. 네. 허위평론가님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초판인 거죠. 네. 네. 한국에는 이 옌랭커 작가의 이 작품이 네. 2008년에 초판 출간됐고요. 한동안 절판이 됐다가 네. 2018년 8월, 음. 예, 바로 얼마 전이죠. 네. 재출간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허위평론가님이 가끔 이제 저랑 교보문고 가서 어떤 책을 할까를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새롭게 다시 재출간됐네요. 라고 하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예,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읽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 읽을 때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는데, 그 유머러스한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웃기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당시 이제 중국, 50년대, 60년대였던 거죠. 이 마오쩌둥의 문화혁명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경직된 사회에 날리는 어떤 그런 일침 같은 것들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냥 웃기는 거에만 그치는 작품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또 훨씬 더 이 책이 주는 인상이 예. 강하다. 예,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나은 평론가님은 심판을 네. 들고 있는데 심판과 구판 중에 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항상 새로운 감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신판이죠. 그렇군요. 네, 허위평론가님은 항상 구시대적인 어떤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구판.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구판의 디자인도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오실 때 딱 두 권 보더니 나는 초판의 디자인이 훨씬 좋다. 예,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그리고 사실 초판의 그 표지가 주는 이미지도 굉장히 좀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극 중에 이제 우다왕이 누님, 유렌이죠. 에게, 그 집에 가서 뭔가 이렇게 복무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한쪽 눈만 지금 딱 살아있는 모습인데, 예, 표지가 굉장히 예뻐요. 네. 네. 옌랭커라는 이름을 네.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텐데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희 92회 방송 네. 2017년 4월 23일에 이 외국에선 유명 작가, 국내에선 낯선 작가라는 특집을 했는데요. 네네. 그때 옌랭커 작가의 딩씨 마을의 꿈을 살짝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옌랭커 작가의 이 대표작 중 하나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다루기가 어려웠던 게 네. 절판된 그렇죠. 예, 소설이라 맞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하기가 예, 어려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재출간이 되면서 여러분께서도 쉽게 이 책을 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이 좋은 편인 거죠. 이렇게 낭만 서점을 하게 되면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책이 다시 재출간이 되면서 이 책을 또 읽고 방송할 수 있다는 것, 아마 이게 이제 낭만 서점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얻는 일종의 행운 같은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럼 옌랭커 작가 다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1958년 중국 허난성에서 태어났고요. 21살 때부터 이게 뭔가요? 28년을 군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네. 28년 강조하면서 1979년에요. 군대 내 문학창작반에서 활동하던 중 전투보에 단편 천마 이야기를 실으면서 데뷔를 했고요. 1985년에는 허난대학교 정치교육과를 졸업했고 1991년에 해방군 예술대학 문학과를 졸업한 이후에는 수많은 장편소설과 중단편 소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1회와 2회 루신 문학상과 3회 라오서 문학상을 비롯해 20여 개의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 오랫동안 또 이 노벨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죠. 현재 중국 평단의 지지와 대중의 호응을 동시에 얻으며 가장 폭발력 있는 작가이자 당대 최고의 소설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여름 해가 지다, 흐르는 세월, 물처럼 단단하게, 레닌의 키스, 딩씨 마을의 꿈, 풍화송, 사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품의 제목을 보면 네. 뭔가 이렇게 좀 자연과 관련한 시적인 느낌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데 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남녀의 정사도 있고
또 거기서 생겨나는 일 때문에 이 군대 내에 또 벌어지는 이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굉장히 좀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이 옌랭커 작가의 작품들 제목만 봐도 그런 좀 작품이 잘 살아나고 있네요. 네. 이 옌랭커 작가가 중국 평단의 지지 또 대중의 호응을 동시에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딱 하나 지지를 그렇죠. 얻지 못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어딜까요? 중국 당국이죠? 맞습니다. 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이 작품은 중국에서는 2005년 봄에 발표가 됐다고 해요. 중국에 격월간 문예지가 있는데요. 그 3월호에 이 작품이 상당 부분 삭제된 채로 발표가 됐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 문예지 쪽에서도 네. 이 작품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네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좀 없애보자라는 식으로 검열을 했던 것인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후에도 발간되자마자 네. 이 당국의 중앙선전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책을 전량 회수해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향후 출판 및 홍보, 게재, 비평, 각색을 할 수 없는 오금 조치라는 걸 단행했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놀라운 것. 초판 3만 부. 일단 초판 3만 부라는 어떤 이 대륙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허위평론가님께서 이제 저희가 항상 방송하기 전에 대본을 주시고 또 자료도 좀 몇 가지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옌랭커의 작가 인터뷰가 있는 부분을 봤는데 이 출판사들이 책을 발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출판사들이 거의 이제 이 중국 당국에서 또 이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책이 전량 회수되고 또 책이 안 나왔던 건 요런 또 이 중국의 어떤 이 문학계와 중국 당국의 커넥션도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독자들은 이 오프라인 작품을 통해서 이 소설을 본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해적판을 구해서 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 외국 독자들이 오히려 이 작품의 이제 번역본을 읽으면서 이 옌랭커라는 작가가 가진 소설적 힘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 인터뷰 허위평론가님이 준비해준 인터뷰가요. 이 2011년에 국민일보가 나눴던 이제 인터뷰인데요. 예, 그때 옌랭커 작가가 내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요런 또 내용이 있네요. 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겉으로는 이제 10년간의 혁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949년 연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사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대혁명 당시의 용어들이 뭐 문학이라든지 이런 좀 책을 쓰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실생활에서도 이 문화대혁명 당시의 어떤 그런 좀 뭐 구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옌랭커 작가는 문화대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이 작가로서 갖는 어떤 이 사회의 좀 비판적인 시선이겠구나 하는 대목을 느낄 수 있는 좀 인터뷰였습니다. 예, 이 문화대혁명은 옌랭커 작가가 계속 천착하고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 같은 경우는 옌랭커 작가가 아무래도 본인이 이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의 상흔을 계속 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자기의 작품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인데요.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죠. 네,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966년부터 1976년까지죠. 10년간 중국의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됐던 극좌 사회주의 운동이고요. 정근대적인 문화와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실천하자는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 전통적인 중국 유교 문화가 붕괴되고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대중운동으로 이제 확산이 됐는데요. 이 마오쩌둥이 1950년대 말에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정치적인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이제 이 문화 대혁명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그런 좀 또 배경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명칭은 대혁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근본적인 어떤 구습을 좀 바꾸려는 그런 긍정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죠. 맞아요. 네. 당시에 그 유명한 홍위병들이 학교에서 선생을 끌어내서 이제 막 거리에 끌고 다녔던 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
네. 이제 문화 대혁명의 어떤 그런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반동으로 맞아요. 낙인 찍히면 지식인들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이 문화대혁명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모택동,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좀 부정적인 인사들을 이제 숙청하는 네. 하나의 방식으로 이걸 활용한 측면도 있는데요. 네. 이때 남겨진 중국의 상처는 뭐 여전히 그들을 좀 고통스럽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일종의 이제 문화대혁명 운동이 사실은 실패로 네. 끝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류사오치라든지 우리에게는 등소평으로 알려진 이제 덩샤오팽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용주의자로 당시에 이제 농업을 중공업 정책으로 완전히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건데 실용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로 우선을 하면서 일을 펼치면서 그때는 좀 역전된 상황이 나타나긴 했지만 허위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앤랭커 작가의 말씀대로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 대혁명의 잔재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아까 또 인터뷰라든지 또 이 문화 대혁명의 어떤 소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옌랭코 작가가 지금 중국 작가 협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 내용도 이것도 좀 재밌었죠. 네. 중국과 한국이 다른 점이 네. 몇 개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작가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받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내면 거기서 나오는 뭐 인세라든지 아니면 글을 쓰면 받는 돈을 받는데 중국 작가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뭐냐면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자신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집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옌랭커 작가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월급을 받으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힘들다는 게 이 네. 시스템의 단점이다. 네. 그런 점에서 나는 정부에 좀 미안하다. 정부에서 작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중국 독자들이 이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다는 점이 네. 있다. 예. 길들여진 독자들은 정부 비판적인 작품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말을 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이 문학인들에게 월급을 준다는 건 그 의도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비판적인 글을 쓰지 말고 그런 외의 글을 써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들을 좀 경감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옌네커 같은 경우는 이해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받고 그러면서 나라의 나쁜 점도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고 사실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영화계에서도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라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예술적인 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판하는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크게 반응하는 거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너무 크게 반응하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불러올 때가 많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옌네커 작가의 이런 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근데 옌랭커 작가가 또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30년 전이었다면 아마 자기는 감옥에 갇혔을 거라고요. 하지만 중국도 좀 개혁 개방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시진핑의 이제 1인 집권이 그렇죠. 완전히 정착이 되면서 또 어떤 분위기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2011년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정부의 돈을 받으면서 글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독자들에게 많이 퍼져가지 못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이 출판사들이 이제 중국 당국에 의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옌랭커 작가가 글을 쓴다 하면 이 출판사에서 거절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책이 안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원하지 않는 작품은 출간이 되지 않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좀 예술가들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작품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같은 작품은 외국에서 더 많이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고 있으면 정말 이러고도 이 책이 온전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자, 그럼 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소설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 사단장 집에서 식사를 비롯한 집안일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공무원 겸 취사 분대장 이 우다왕인데요. 네. 이 우다왕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우직한 성격의 남자입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장이 회의 참석차 2달 정도 집을 비우게 되면서 이 우다왕은 사단장의 젊은 아내인 류렌을 모시며 단둘이 지내게 됩니다. 한데 이 류렌의 언행이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눈빛부터 이제 달라지죠. 둘이 있을 때. 네. 이 둔한 우다왕마저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유혹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이 에로틱하면서도 정치적인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이 책의 제목인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네.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중국어로 먼저 본토 발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 아무래도 제가 외국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탈리아잖아요. 아무튼 외국이잖아요. 같은 외국. 그래서 본토 발음으로 말씀드리면 예. 웨이런민부 그거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성조 제대로 살리신 거 맞습니까? 제대로 들리나요? 웨이런민푸라고 이제 발음한다고 하고요. 네. 이게 바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이고 1944년 중국 최고 지도자였죠.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오쩌둥이 발표한 유명한 정치 슬로건이고요. 개인의 행복보다 혁명의 대의와 사회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중국군의 책무를 담은 국민적 구호라고 일단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려주고 또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한자로는 딱 5글자예요. 네. 위, 인민, 복무. 예. 그 위자가 할 위자죠. 네. 예.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그렇죠. 예. 인자는 사람인.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네. 예. 될 것 같은데. 네. 백성민까지 네.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 유명한 정치 슬로건이 쓰여진 나무 팻말을 네. 어느 날 사단장이 들고 와서 네. 식탁에 놓아줍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 보면서 우당은 이런 팻말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해야 하지 않을 말을 하지 않고, 해야 하지 않을 행동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거 우당에게는 이 사단장님과 또 사단장님 부인을 잘 이제 보좌하면 그것이 결국엔 또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거다라고 알고 굉장히 좀 우직하게 성실하게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이제 집을 가꾸고 채소를 또 기르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우당은 이 나무 팻말에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맞아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5개의 별이 있는데 그건 혁명이고 네. 물병과 장총이 그려져 있는데 그건 전투와 역사, 네. 길고 험난한 혁명의 역정을 의미한다라는 것. 네. 그리고 보리이삭도 그려져 있는데요. 그건 풍성한 수확과 아름다운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네. 이 우당이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있죠. 네. 사단장은 우당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시험하듯 물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너무나 훌륭하게 네. 이 우당이 대답을 했던 거예요. 우다왕은 이제 이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또 성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한눈 팔지 않고 하는 사람인데 한눈을 파는 상황이 이제 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팻말 때문에 또 생기게 되기도 하죠. 네, 이 우다왕 캐릭터에 대해서 낭독으로 여러분께 이 사람이 어떤지 좀 네.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구판으로는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그런가요? 심판으로는 20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우다왕은 사단별로 실시된 후방전선 학습과 업무평가에서 286조로 구성된 마오 주석의 어록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노먼 베슨을 기념하며 우공이산 등 고전작품 3편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고 30분 안에 아궁이를 만들고 채소 4가지를 썰어 넣어 최상의 색과 향, 맛을 갖춘 국을 끓여내는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단번에 평가를 통과하여 부대의 모든 군관과 사병 사이에 이름을 날렸다. 그런 이유로 사단장에게 발탁되어 그의 사택의 식사를 담당하는 취사병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관리과장이 물었다. 사단장님 댁에서 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묻지 말아야 할 것은 묻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가? 사단장님의 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일세. 모든 말을 실행에 옮기고 구호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단 말일세.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언행이 일치하고 표리가 동일하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사상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됐네. 그만 가보게. 자네가 우리 중대와 고향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겠네. 우다왕은 경비중대를 떠나 사단장 집에 배치되었다. 반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다. 밥을 짓고 채소를 키웠으며 건물 1층과 앞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화초를 가꾸거나 나무를 정리하며 단 한 번 짧은 휴가 때 집에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제1호 건물인 이 양옥과 뜰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었다. 네, 제가 우다왕을 네. 읽었고 허나웅평론가님이 서술자 그리고 관리과장을 네.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낭독을 하면서 제가 류렌을 맡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류렌을 좀 여성 연습했는데 캐릭터를 그렇죠. 염두에 네. 두셨군요.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뭔가 여성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누군가를 유혹할 것 같고. 예. 지금은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목이 좀 잠겼는데요. 예. 네, 아무튼 류렌을 연습해왔는데 네. 이렇게 또 관리과장으로 네, 이렇게 좌천됐네요. 그러게요. 네. 허나웅평론가님이 그런 유혹하는 목소리를 네. 가졌는지 여러분 꼭 댓글로 네. 예, 달아주시고요. 어떤지 전 잘 몰라서 궁금하네요. 뭐, 사이렌 정도라고 소개할까요? 오디세우스를 네. 유혹하는 그렇군요. 네, 우다왕의 캐릭터가 이 부분에 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충실한 네. 예, 사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좀 우직한 게 이렇게 긍정적이라기보단 여기 보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노먼 베슨을 기념하며, 502상 이 세 편을요 다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걸 넘어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을 들이는 데는 집요한가라는 네. 것도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네. 흠결을 찾기 어려운 네. 그런 1급 병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그가 사단장의 취사병으로 뽑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는 정말 열심히 업무에 열중을 해서 네. 짧은 휴가를 한번 다녀온 것 빼고는 그러게요. 예, 계속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집에선 열심히 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이제 팻말이 있는데요. 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팻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류렌과 우다왕 사이에 어떤, 스파크가 붙게 되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장이 중요한 회의 때문에 2달 정도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아, 2달이나. 네. 이제 이 집에는 사단장의 부인인 류렌과 네. 이 우다왕 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류렌 같은 경우는 우다왕보다는 나이가 4살 정도 많아요. 우다왕이 28, 그리고 류렌이 32. 근데 그 4살 차이가 사실은 뭐 그렇게 이 나이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좀 왕성한 어떤 그런 때라고 볼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 배경 자체가 굉장히 경직된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본성 같은 것들도 그렇다면 경직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네. 사단장은 지금 나이가 한 50대 정도로 맞아요. 나오는데요. 류렌은 그의 2번째 부인입니다. 네. 이 첫 번째 부인과는 이혼을 했다라고 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은 노동자와 또 다시 이제 재혼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지죠. 네. 이 사단장이 왜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선 뭐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건 뒤에 네, 맞아요. 예, 류렌이 우다왕에게 네. 이제 말을 해주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뒤에 밝혀지는 사실이고요. 네. 사단장은 역전의 용사예요. 아. 네. 그 일본군과 싸우던 시절부터 네. 예, 계속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총에 맞기도 하면서 맞아요. 예, 열심히 이 당의 승리를 위해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류렌의 표현에 의하면 옷을 벗었을 때 그 총알이 관통한 어떤 자국들, 몸에 총알도 아직 있다라고 또 표현도 하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정말 전쟁터에서 굉장히 좀 거칠게 살아왔던,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그런 군인이기도 했던 거죠. 네, 류렌은 사단의 이 군 병원 간호사였고요. 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류렌은
이 사단장과 결혼을 하게 됐고 네. 일약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군 내죠. 군역 내에 이 원자라고 여기는 표현이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단장 부부가 사는 집이 있고 또 그 집에서 우다왕이 이 사단장 부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네. 이 류렌이 우다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 나무 팻말,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고 네. 적힌 이 나무 팻말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있거든. 네. 내가 볼 일이 있어 찾는다는 뜻이니 위층으로 올라오도록 해. 그렇죠. 처음에 우다왕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에게 뭔가 시킬 것이 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냥 시키면 되지. 네. 굳이 이렇게 나무 팻말을 식탁이 아닌 다른 자리에 네. 올려놓는 것으로 어떤 지시를 내린다. 이것도 좀 기묘하죠. 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그 옛랭커 작가의 어떤 노리는 점이 또 이 팻말 그리고 특히 이 구호에 있는 거죠. 네. 사단장은 예전에 이렇게 우다왕에게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부라기보단 명령이죠. 네. 위층의 일은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네. 내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위층에는 한 발짝도 올라가지 말게. 예. 네.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네. 사단장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위층으로 네. 그 사모님이 네. 부르는 거죠. 뭐 사실 아무 말도 하진 않지만 이 팻말만 좀 옮겨놓죠. 그럼 그것이 굉장히 또 명령이 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네. 우다왕은 갈등을 합니다. 예, 사단장의 이런 지시도 있었는데 네. 내가 과연 위층으로 올라가도 될 것이냐. 근데 그렇죠. 지금 사단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맞아요. 류렌의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장면 읽어드릴게요. 구판으로는 27쪽부터 40쪽입니다. 사모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스위치 줄이 위로 올라가 버렸어. 좀 내려줘야겠어. 유렌이 바라보는 곳을 보니 과연 침대 옆 탁자의 스위치 줄이 갈색 스위치함 위에 어지러이 엉켜 있었다. 우다왕은 탁자 위로 올라가 줄을 풀지 않고 달리 줄을 당길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먼저 그녀 옆 침대로가 탁자에 있던 의자를 끌어와 그 위에 깔려있던 대나무 방석을 치운 뒤 날짜 지난 신문을 찾아 의자 위에 깔았다. 그러고 나서야 신발을 벗어 더럽지도 않은 발을 비벼 털고는 의자 위에 올라가 줄을 풀고 내친 김에 잡아당겼다. 불이 켜졌다. 사모님, 다른 일은 없으시죠? 다른 일이 없으시면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날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엄청 늙은 것 같잖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중하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우다왕, 앞으로 사단장님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사모님이라고 불러도 좋아. 하지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는 나를 누나라고 부르도록 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다정했다. 마치 사회 경험이 풍부한 어머니가 곧 혁명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주의사항을 일러주는 것 같았다. 친누나가 잘못을 저지른 동생에게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비판하는 것 같기도 했다. 우다왕은 뜻밖의 크게 감동했다. 우다왕, 자네가 사단장 사택에서 일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사단장님과 사단장님의 가정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바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아주 똑똑하군. 내가 자네보다 몇 살이나 많지? 모릅니다. 겨우 4살이야. 그러니 나를 누나라고 부르는 게 맞겠어?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어?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침대 머리맡에 있던 수건을 집어 우다왕에게 건네며 말했다. 땀이나 닦아. 내가 자네를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래? 기왕 나를 사단장의 부인으로 모신다면 사단장 질문에 대답하듯이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봐. 우다왕이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결혼은 했어? 네, 언제? 3년 전입니다. 아이는 있고? 작년에 낳았습니다. 석 달 전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게 아이 옷을 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잊으셨나요, 사모님? 그녀는 목에 뭔가 걸린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말을 이었다. 지금은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자네 누나야. 누나가 동생에게 묻고 있는 거라고. 자네의 가장 큰 이상이 뭐지?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공산주의 사업을 위해 죽을 때까지 분투하는 겁니다. 그녀가 미지근한 표정으로 웃었다. 마치 석탄볼 위에 옅게 올려진 얼음과도 같았다. 유렌이 정색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그의 누나이고 누나가 무엇을 묻든지 간에
사실대로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하자 우다왕이 알겠다고 말했다. 자네의 가장 큰 이상이 뭐지? 승진입니다. 이 부대를 따라 아내와 아이의 호구를 도시로 옮겼으면 합니다. 아내를 좋아하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결혼을 한 이상 그녀는 제 사람이고 평생 위해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좋아하는 거로군. 사모님, 제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녀는 그의 얼굴을 차갑게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이만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내려가 봐. 우다왕이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막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유래는 그를 다시 불러세워 알 수 없는 한마디를 했다. 솔직히 말해봐. 매일 자기 전에 목욕하나? 그는 고개를 돌려 의도를 알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합니다. 신병훈련 때 저희 지도원이 남방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욕하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했죠. 내 말뜻은 매일 씻느냐는 거야. 매일 씻습니다. 그럼 가봐.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그 팻말이 식탁 위에 없으면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 위층으로 올라오는 뜻이라는 걸 잊지 마. 우다왕은 도망치듯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엌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푹푹 소리를 내며 얼굴에 가득한 땀을 씻어냈다. 허나운 평론가님이 네. 류렌 역할 네. 욕심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격정적이고 에로틱한 어떤 목소리를 연습을 했는데 네. 뺏겼네요. 김수진 PD님에게. 네. 네. 방금 류렌을 연기해 주신 분은 저희 낭만 서점을 만드시는 네. 김수진 PD님이시고요. 네. 이따 또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옆에서 굉장히 좀 유렌의 어떤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목소리를 또 연습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네. 나무 팻말이 다른 네. 곳으로 이동해 있었고 이 류렌이 있는 위층으로 네. 이 우다왕이 올라갔는데요. 그렇죠. 뭐 어렵다면 어려운 일을 시켜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스위치 줄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예, 이걸 본인이 할 수 없으니 네. 예, 우다왕에게 좀 해달라 그렇죠. 이런 부탁이었는데 네. 그 뒤에 우다왕을 계속 보내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위치를 켜달라고 했던 그 대목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막 뭔가 전선이 막 엉켜있고 이러다가 불이 반짝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이 둘 사이에 스위치가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 스위치를 올리는 적극적인 대상은 유렌인 거죠. 유렌이 말하자면 유혹하는 거죠. 예. 나를 위해 복무하라 라고 하는데 우다왕은 일단 사단장 부부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사실 그 위에 책임자라고 하면 사단장이 직접적이잖아요. 예. 근데 사단장님이 없을 때 사단장님 아내와 내가 혹시 무슨 일을 저질렀다가는 이건 뭐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불안해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류렌은 자기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둘만 있을 땐 누나라고 불러라 라고 친근하게 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허위평론가님께서 누님이라는 말을 아직은 못 하셨죠. 네. 그리고 이 우다왕의 가장 큰 이상이 뭔지도 묻죠. 우다왕은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공산주의 사업을 위해 죽을 때까지 분투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아주 공식적인 답변을 맞아요. 합니다. 근데 이것 거짓말이라는 거 사실 뭐 류렌도 알고 있는 거고요. 뭐 정답을 얘기했지만 그 정답 아래는 이제 늘 그 기저에는 정말 원하는 답, 네. 하고 싶은 답이 있는 거죠. 제 친구들 중에 회사에 입사해서 네. 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네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라면 입사할 먹고 갈래? 때 면접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네. 하냐 네. 이런 걸 묻는데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제 회사의 어떤 그 목표와 뭐 이런 네. 것들을 숙지해 간 다음에 네. 굉장히 잘 꾸며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속마음은 내가 돈 벌려고 왔지. 맞아요. 사실 연봉만 높게 주면 뭐 이 회사 아니라 저 회사 가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네. 예, 품고 있는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지 네. 못하는. 하지만 그걸 이제 면접관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네. 무긴 하고 이제 말하자면 속마음은 철저하게 다들 감춘 채 네. 겉에 그렇죠.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연극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소개는 못 해드렸지만 여기도 이제 종종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연극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묘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죠. 속마음을 네. 숨기면서 사실 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다들 거기에 맞춰서 속마음을 숨긴 채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네, 우다왕의 진짜 목표는 승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의 호구, 그러니까 주소가 지금 도시가 아닌 시골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로 옮기는 맞아요. 것, 그 자체가 이들의 생활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쵸. 어떤 긍정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근데 또 나중에 언급이 되긴 하지만 아내와 뭐 각별한 사랑을 또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각별한 사랑을 하려고 했다가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죠. 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였냐면 지금 이제 허위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있지만 도시로 가게 해주고 또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승진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내걸면 이제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다왕의 아내는 부부관계를 맺을 때마다 네. 그걸 계속 확인받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이 출세를 하고 승진을 하면 부부관계를 상으로 주겠다. 그렇죠. 예, 이런 식의 말을 하다 보니 네. 우다왕으로서는 부부관계를 나누는 것이 네. 좀 사랑의 어떤 교감이라기보다는 형벌처럼 네.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의 결혼 자체가 좀 배경이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우다왕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우다왕을 이 남편으로 맞이한 그 딸 같은 경우는 또 아버지가 바라는 바가 있었고요. 네. 그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혼이었기 때문에 사랑은 좀 약하죠. 그러니까 우다왕의 진짜 꿈이 승진인지도 네. 실은 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건 다른 사람의 욕망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의 욕망이고 맞아요. 장인 어른의 욕망이고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대리해서 그렇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우다왕에게 짠한 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요, 생각나는 몇몇 영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통 그렇다면 무슨 영화일까? 문화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영화일까?라고 하는데, 문화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이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대놓고 만들기는 이제 힘든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하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개방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국에서는 비판적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만든 영화들이 있고, 그냥 알기 쉽게 이런 생각나는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오시마나 기사의 감각의 제국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뭐냐면 이제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펼치면서 이 남녀 주인공이 그거와 아랑곳 없이 사랑을 나누는. 근데 그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 너무나 파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문제작으로 남아있는 감각의 제국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고 크게 상관없지만 이제 분위기상으로 좀 매치가 되는 영화가 이안 감독의 새끼라는 작품이 있었죠. 탕웨이와 이제 양조위가 나왔던 그런 작품인데요. 탕웨이가 영국부였는데 양조위라는 이제 이 일본 쪽에 붙었던 중화권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제거할까라고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것이 지금 인문을 위해 복무하라 와 좀 비슷한 어떤 느낌이 아니었을까 해서 좀 언급을 드려봅니다. 네. 자,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이 나무 팻말이 어느 날 또 식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뭐 어느 날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달 동안은 거의 매일매일 제자리에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다왕이 네. 류렌이 실은 뭘 원하고 있는지 알고 알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류렌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단장님도 두렵고 당 조직도 두렵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들통이 나면 우다왕은 정말 끝장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맞아요. 예, 불륜을 저질러야 하는 것인데 네. 이걸 자기도 도저히 감행할 용기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유래는 사실은 그거에 상관없이 이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 가지고 우다왕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다왕이 그런 반응을 보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렌 같은 경우는 그럼 나는 두렵지 않다는 얘기로군. 그렇지?
라고 이제 대꾸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사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다왕에게 있어서 직속 상사는 일종의 류렌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류렌의 말이 있은 이후에 네. 이 우다왕에게 지도원이 찾아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도원에게 이제 류렌이 음. 뭔가 모종의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지금 우다왕이 류렌의 유혹을 네.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 이제 이 류렌도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하는 건데 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네. 여러분께 낭독을 통해 들려드릴게요. 우다왕, 자네가 날 이렇게 곤란하게 할 줄은 몰랐네. 나를 이렇게 큰 문제에 빠지게 하다니. 사단장 부인이 전화로 내게 몹시 화를 내더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다짜고짜 하는 말이 자네가 애당초 수장의 가정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병사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다왕 자네를 교체해버릴 생각이니 아주 똑똑하고 눈치 빠른 신병을 소개해달라고 당부하더군. 우리 국무중대에서 자네는 고참 소대장으로서 내가 가장 마음 놓고 신임하는 당원이자 기둥이었네. 매년 공적 심사에 따른 표창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표를 던지며 칭찬하는 사람이 바로 자네였단 말일세. 그런 자네가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모른단 말인가? 어서 말해보게. 도대체 류렌에게 무슨 면목 없는 짓을 한 건가? 벙어리가 됐나? 자네처럼 똑똑하고 눈치 빠른 친구가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곰이 되어버린 건가? 어떻게 이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거냐고. 우다왕 자네는 사단장이 집에 없다고 류렌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모양이군. 류렌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사단장께서는 베이징에서 회의와 학습을 진행하시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이고, 사단장께서 마음을 놓지 못하시면 사단 전체의 업무와 학습, 전투 준비와 훈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걸세. 사단의 전투 준비와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군단의 작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군단의 작전 능력이 약해지면 전군의 전략과 배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그러다가 정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로도 한다면 우다왕 자네는 자네 한 사람의 작은 일이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깨닫게 될 걸세. 그때는 우다왕 자네를 100번 총살시킨다 해도 충분치 못할 것이고, 지도원인 내가 총살당하는 것으로도 부족할 것이며, 중대장이 총살당하는 것으로도 모자랄 거야. 이만 돌아가서 자게. 날이 너무 늦었네. 내 말을 잘 기억해두게. 기회는 놓쳐선 안 되고 때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법일세. 사단장 집에서 정말로 자네에게 밥을 짓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로 공무원 겸 취사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자네 인생은 끝일세. 감사합니다, 지도원 동지. 제가 군복을 입고 있지만 않았다면 정말 이 자리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개두라도 올렸을 겁니다. 지도원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치며 그런 말은 혁명군인이 입에 담을 만한 말이 아니라고 지적하고는 발길을 돌렸다. 지도원을 따라 중대로 돌아온 우다왕은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네. 자, 류렌은 지도원에게 지금 취사병을 교체해달라라는 그렇죠. 말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도원은 뭐 병사를 교체하는 거야 사실 큰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자기 근무 중대의 어떤 위상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예, 어떻게든 그 우다왕을 거기서 네. 일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예, 자기들의 이제 체면도 지킬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설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도원 입장에서는 우다왕이 또 이 병영 내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또 군인으로 꼽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자신도 좀 이 부하가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또 설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이상한 권력의 문제가 얽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아까 전기불을 켤 때 전선들이 엄청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선들이 이제 꼬여 있다는 것이 이런 관계의 어떤 꼬여 있음도 드러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때 권력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사단장이 가진 권력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부인이 가진 권력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걸 대리 수행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예, 암묵적으로 모두가 류렌의 이 명령을 거역하면 큰일이 난다. 그렇죠.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알아서 기는 네,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거고, 네. 이걸 저희가 좀 가볍게 좀 희극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위력에 의한 이 강제 네. 관계 맺기,
관계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관계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도 다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또 연구를 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전형적인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성별을 뒤집어 생각하면 네네. 이게 얼마나 또 문제적인지 네네. 확실히 더 실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남성인 뭐 사단장이 그 부하를 이렇게 성적으로 취하려 한다. 네네. 네. 이건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이 사건과 연결되면서 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줘요. 아,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예. 자, 어쨌든 저희는 이 소설을 따라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다왕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선 류렌과 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네.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아침에 이제 바로 사단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중대장과 마주치는데요. 그때 중대장이 이 우다왕에게 한 가지를 다시 또 숙지시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중대장이. 사단장님 사택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에 실제적인 어떤 내용을 이제 숙지시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다왕이 취하는 건 그런 거겠죠.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 누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이제 결심했다는 어떤 그런 의지이기도 하죠. 네. 말하자면 중대장이 우다왕에게 확인 사살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우다왕이 이 류렌과 관계 맺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기제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계속 권력에 의해서 네. 우다왕에게 지금 내려오는 방식, 그러니까 하달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좀 그리고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우다왕과 류렌의 관계가 여기서 처음일까? 이게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것을 좀 한번 좀 추측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배경으로 자리 잡게 되면 또 좀 더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류렌과 이 우다왕이 성관계를 맺습니다. 에로틱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에로틱이라기보단 굉장히 좀 격정적이에요. 예.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좋아해서 할 수도 있지만 파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들의 관계를 좀 그 키포인트로 삼는다면 오히려 그 뒤에 펼쳐질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암시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관계는 류렌이라는 권력자가 우다왕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데서 시작이 그렇죠. 됐는데 맞아요.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들 관계에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다왕이 좀 강압적인 태도를 오히려 류렌에게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두 사람이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몸을 취하는 관계였는데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감정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다왕이 굉장히 좀 그런 감정이 더 극적으로 펼쳐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그냥 마치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걸로 가지만 그렇게 몸을 섞으면서는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는 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다왕 같은 경우는 시골에 놔둔 아내와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류렌 누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랑이라는 또 감각이 발달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감각을 발달시키긴 해도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데는 또 장애로 발달하게 되면서 그것이 아마 좀 파괴적인 어떤 면모라는 부분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도 지금 두 사람이 나누는 어떤 사랑의 관계가 네. 짧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걸.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뭐 류렌이 사단장과 이혼해서 우다왕과 또 함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들도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계속 좀 유예시키려는 그 안에서 충분히 즐기려는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사택이 이제 원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병영 내에 있긴 하지만 병영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이 둘만의 일종의 한시적인 유토피아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이미지적으로도 굉장히 머릿속에 잘 그려지거든요. 그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잘 그릴 수 있게 또 묘사한 것도 굉장히 좀 특징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소설이 왜 중국에서 금서로 선정됐는지 네. 예, 그 결정적인 장면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정말 이 대목이 가장 재밌기도 하면서 여기가 좀 하이라이트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류랭과 관계를 맺은 후에 이 옷을 입으려고 했던 우다왕이 이 모택동의 전신 석고상을 깨뜨리게 돼요. 전신 석고상 마오쩌둥 하면 이제 당시 이제 최고 권력자인데 거의 숭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석고상이라고 하더라도 깨뜨린다면 이제 반동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우다왕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네. 심지어 네. 류렌이 그걸 보고 막 보위부에 전화를 맞아요. 걸려고 해요. 그래서 우다왕이 또 가서 전화 못하게 또 네. 막다가 이런 얘기하죠. 할래면 해봐. 다시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는데 예. 거기서 또 류렌의 태도가 또 바뀝니다. 예. 네. 그게 기묘하게 맞물리면서 두 네. 사람이 다시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게 돼요. 네. 이후에 이 우다왕과 류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게 되는데요. 네. 그 방식이 잠옷 혁명적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랑을 맹세하는 경우는 진짜 처음 봤어요. 현황 평론가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런 사랑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꼭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낭독 들려드릴게요. 구판 165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류렌 누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누님과 사단장이 이혼을 하시든 말든 저를 간부로 승진시켜주고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도시로 데려오게 해주든 말든 저 우다왕은 평생 마음속으로 누님께 감사하며 살 것이고 항상 누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겁니다. 그러나 우다왕의 고백은 그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침대 가장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빙긋이 웃고는 말했다. 우다왕, 입이 아주 달콤해졌군. 그런 말로 이 류렌을 구워 삶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못 믿으시겠어요? 귀신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지도 모르지. 우다왕은 마음이 더욱 다급해졌지만 그녀에게 마음속 충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가루가 되도록 지지겨진 마오 주석의 석고상으로 눈을 돌렸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언제든지 보이과로 가서 절 신고하세요. 제가 마오 주석님의 석고상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고의로 발로 밟고 짓이겨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일단 신고만 하시면 저는 총살을 당하지 않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우다왕, 네가 나를 잊을 수 없다고 해서 나도 너를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님은 사단장 부인이시니까 절 잊는다 해도 저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죠. 내가 맹세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입으로 하는 말은 아무리 약속하고 맹세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녀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탁자 옆 벽에 걸려있던 마오 주석의 정면 초상화를 힐끗 쳐다보더니 큰 걸음으로 다가가 확 떼어버렸다. 그리고는 손으로 거칠게 구긴 다음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뿌린 뒤 흩어진 초상화를 발로 밟으며 말했다. 자, 이젠 믿겠지? 이젠 믿을 수 있겠지? 못 믿겠다면 너도 보이과로 가서 날 고발해. 우리 둘 다 마오 주석의 저작을 배운 적극 분자들이면서 마오 주석의 상을 훼손했잖아. 누가 누구를 고발하든 둘 다 반혁명 분자인 셈이야. 하지만 넌 실수로 마오 주석의 석고상을 깨트렸지만 나는 고의로 초상화를 찢었으니까 나는 대반혁명 분자고 너는 소반혁명 분자인 셈이야. 이제 나 류렌의 마음속에 우다왕이 평생 살아있을 거라는 말을 믿을 수 있겠지? 그녀가 몹시 빠르게 말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우다왕은 그녀의 행동에 놀라 어느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 고백을 믿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대반혁명 분자의 무대에 올려놓는 그녀의 행동에 감동했다.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자신에 대한 그녀의 사랑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다왕은 몸을 돌려 세숫대야 뒤에 걸린 마오 주석의 어록을 끌어내려 구긴 다음 바닥에 내려놓고 한쪽 발을 올린 채 말했다. 저는 특대 반혁명 분자예요. 총살을 당해도 2번은 당해야 한다고요. 그녀도 지지 않고 방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책상 위에 놓여있는 붉은 표지에 마오쩌둥 선집을 발견하고는 그 신성한 보서를 집어들어 표지를 찍고 바닥에 내던졌다. 그런 다음 다시 마오쩌둥 선집의 내지를 마구 구겨 찢어버렸다. 마지막으로 마오 주석의 초상화가 인쇄된 보서 첫 장을 찢어내 마구 구겨서 뭉친 다음 발로 밟으면서
그를 향해 말했다. 네가 더 반동이야? 아니면 내가 더 반동이야? 그는 그녀의 물음에 곧장 대답하지 않고 잠시 어지러운 방안을 둘러보다가 침실 문 밖으로 몇 걸음 나가더니 계단 입구벽에서 위에는 린바오와 마오 주석이 함께 찍은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밑에는 큰 글씨로 대해를 항행하는 조타수의 어록이 컬러로 쓰여 있는 거울 액자를 바닥에 내려친 다음 다시 허리를 굽혀 손톱으로 두 위인의 눈 부위를 매몰차게 그어댔다. 위대한 위인들의 합동사진 위로 4개의 검은 구멍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러고 나서 허리를 펴며 방 안에 있는 그녀를 향해 말했다. 누님이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문 밖으로 걸어나온 그녀는 할 수 있다고 답하며 수많은 지도가 걸려있는 사단장의 직무실로 들어가 씩씩거리며 실물 크기만한 마오 주석에 도금 조각상을 들고 왔다. 손에는 아주 단단하게 생긴 작은 망치가 하나 들려 있었다. 그녀는 우다왕 앞에 금빛 조각상을 내려놓더니 망치로 조각상의 코를 내려치면서 말했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래층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마오 주석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와 못을 하나 들고 들어오더니 그녀의 면전에서 못으로 배지에 새겨진 마오 주석의 코를 내리찍었다. 그런 다음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방금 그녀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 셈이었다. 그녀도 질세라 아래층으로 내려가 의약품 상자를 들고 와서는 그 위에 인쇄된 마오 주석의 두 눈에 대못을 하나씩 박았다. 그는 세숫대야에 쓰인 사리에 대해 투쟁하고 수정주의를 비판해야 한다 라는 마오 주석의 어록 5글자 위에 붓으로 자신의 사리를 추구해야 한다 라는 5글자를 써놓았다. 다시 그녀는 어디선가 군용차 항아리를 찾아냈다. 그 위에는 마오 주석의 어록과 함께 마오 주석의 초상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오 주석의 어록에 새겨진 차 항아리에 붓으로 마구 낙서를 한 다음 자신이 매일 하반신을 씻을 때 쓰는 자기대야 안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또 트렁크와 옷장을 전부 뒤져 신성하고 장엄한 기물들을 찾았다. 그러다가 정말로 더는 찾을 것이 없자 식당으로 달려가 식탁 위에서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성애의 물증이 되었던 나무 팻말을 집어들어 땅바닥에 내던지려 했다. 바로 그때 그가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붙잡고 손에 든 나무 팻말을 빼앗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우다왕, 이걸 내가 산산조각 내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건 남겨두고 싶어요. 그걸 남겨둬서 뭐하게? 뭘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남겨두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반혁명자고 당에 숨어있는 최고의 여간첩이자 혁명의 대우 속에 매설된 엄청난 시한폭탄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나 류렌의 사랑이 자네의 사랑보다 100배는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렇게 못한다면요? 그렇게 못한다면 이걸 부숴버리고 말 거야. 알았어요. 인정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을 3번 따라해. 그는 류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반혁명자이자 당 안에 숨어있는 최고의 여간첩이며 혁명 대우 속에 매설된 수소폭탄보다 강력하고 원자탄보다도 100배는 강력한 시한폭탄이라는 말을 3번 반복했다. 그런 다음 자신에 대한 류렌의 사랑이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강하다는 말을 3번 반복했다. 다 복창한 뒤 우다왕은 다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눈에 모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랑을 맹세하는 이 두 사람의 방식 놀랍지 않나요? 이게 이 방식이요. 얼마나 정말 이 혁명적이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낭독을 할 때요. 이 낭독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문장도 사실은 굉장히 길게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이제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사랑이 네가 나에게 주는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방식이 이 문장의 어떤 길이로 느껴졌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방식들도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데가 있죠. 뭐 마오쩌둥의 눈에 못을 박으면 그 석고상을 가져와서 코에 못을 또 박아놓고 네. 이런 방식. 그러니까 누가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가. 맞아요. 예. 이걸 가지고 사랑의 크기를 시험하는 겁니다. 네. 예. 그 나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네. 이 정도 맞아요. 감행할 수 있고 그쵸.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를 정말 증명해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만큼은 자신들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이런 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사랑만으로 자신을 다 그냥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묘사가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금 이 사단장 집안에 갇혀가지고 이 집안에 있는 이 마오쩌둥이라는 어떤 그런 좀 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체계 자체를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큼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정말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 문이 열렸을 때. 네. 가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참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건 잘 알겠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제가 항상 저들이잖아요. 네. 우리의 사랑은 파괴적이지 않네요. 아, 저희가 지금 사랑을 나누는 건가요? 우다왕. 아, 왜 누님이라고 이러십니까? 불러봐. 네. 저는 이 관계에서 사랑과 정치의 역학관계를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이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네네. 정말 강고하게 네. 인간의 생활에 얽혀 들어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오 주석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고, 그렇죠. 맞아요. 예, 정말 거의 신격화된 어떤 존재로 모든 삶에 이 마오 쩌둥이란 인물이 관여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들이 최초로 넘어서는 그 계기가 되는 게 맞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하게 봐야 할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 두 사람 개인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 뭐 문학도 그렇지만 영화도 보면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들 같은 경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더라도 개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우리가 흔히 개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예. 그 사랑을 굉장히 위대한 사랑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묘사만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우다왕과 유렌이 나눈 사랑 이 부분에서만큼 정말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집어 던진 거잖아요. 예. 정말 이것만큼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위험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어떤 금기를 네. 항상 넘어선다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이 캐플렛 가문과 몬테규 네. 가문의 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쵸. 어떤 강을 이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훌쩍 예, 넘어버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로미오가 그 높은 담, 2층 담 위에 줄리엣을 불러내가지고 그 담을 넘는 게 바로 또 예, 금기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주체는 늘 흔들리고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아까 이런 표현 했잖아요. 이 대목이 저는 너무나 재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밌었다고는 해도 사실 그 뒤에 가서는 좀 숙연해지는 게 이 예. 사람들이 마오쩌둥의 뭐 초상화의 눈에 뭐 눈을 파낸다던가 석고상에 못을 박는다던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우스꽝스러운 행동일 수 있지만 아까 허위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마오쩌둥이라는 어떤 그런 사상에 대해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걸 깨트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 힘은 훨씬 더 커지게 될 텐데 그 대목이 또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허남 평론가님이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를 네.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혹시 그 장면인가요? 어떤 장면이요? 말로 담기 어려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어떤 거냐면 네. 이 두 사람의 그 치명적인 네. 그 관계에 한편으로 이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네. 이 두 사람의 성애 장면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 당시에 제국주의 일본 그쵸. 군대가 행진하는 장면을 맞아요. 보여줘요. 맞아요. 그 옆을 무력하게 그 남자 주인공이 그렇죠. 예, 좀 걸어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맞아요. 그걸 정치적인 어떤 저항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그러니까 파시즘이라는 광기에 저항하는 한 가지 방식이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어떤 치명적인 성애 관계가 네. 파시즘이라는 광풍에 견디는 사람들의 한 방식일 수도 있음을 맞아요. 예, 저는 거기에서 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허위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오시마나 기사의 감각의 제국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특징적인 장면이요. 또 어디서 변주가 되냐면 이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라는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첫 장면이 시작을 하면 이 군대가 옆에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군인들이 지나갈 때 그 옆에 집에서는 이제 백작, 하정우, 그리고 하인, 김태리가 이 김민희의 재산을 훔치겠다라는 것을
계략으로 꾸미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배경은 또 거기서 이제 또 사랑이라는 것이 그 당시 어떤 일제 강점기 시대 그 제압적인 분위기에서 이 그 그녀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이제 연결해서 또 얘기를 한다면 뭐 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같은 작품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곰곰 생각해 보면요. 네.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집단주의를 강화시키려는 그런 이데올로기일수록 에로스를 억압합니다.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것은 뭐냐면 개인의 사랑을 이제 강제하고 거기에 또 끼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도 어떤 집단 맞아요. 그리고 조직의 명령하에 두려는 그런 권력의 침투 작용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또 이 작품을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한 3분의 2까지 아, 그렇죠. 지점인데 궁금하시죠? 이 뒤에 과연 우다왕과 류렌이 어떻게 될지 네. 말이죠. 근데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또 인상적이라 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관계에서 절정으로 치닫는 네. 부분이 올라갔다가 그 뒤로는 좀 식어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에 대해서의 그 분위기 같은 것들이 형식적으로 또 표현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네.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그렇죠. 뭐 평범하게는 사단장에게 걸린다. 이들의 관계가 들켜버려서 네. 예, 우다왕과 류렌이 이 파멸적인 상황에 처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아니면 둘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랑의 도피를 뭐 감행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런 식의 결말을 여러분이 혹시 예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과연 그런지 아니면 그와는 전혀 다른 결말이 펼쳐지는지는 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결말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둘 다 아니란 얘기죠? 네. 이런 게 바로 저희의 오늘 방송의 결말이었습니다. 네. 이 작품이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요. 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정치적 구호를 개인의 욕망의 구호로 치환시켰다는 것. 맞아요. 네, 그 전복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허위평론가님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이제 책을 추천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봤잖아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굉장히 좀 강제적인 느낌인데?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저는 좀 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하고 싶었는데 바로 이제 그 대목을 허위평론가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자, 그럼 허남평론가님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감각의 제국을 위해 복무하라. 남들이 볼 땐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시차 적응 안 된다고 한 줄 평도 막 급조해서 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결국 감각의 제국을 복무하라는 의미는 저는 이제 그 개인의 사랑을 더욱더 감각적으로 복무하라. 그것이 그런 좀 강제적인 사상을 깨는 가장 이제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감각의 제국을 위해 복무하라. 라고 해보았습니다. 허위평론가님의 한 줄 평은 듣지 않고요. 끝내는 걸로 하죠. 아니, 뭐, 저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봤거든요.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사물 발전의 근본 원인은 사물에 내재하는 모순성에 있다. 네. 이건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모순성의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네. 이 한 줄 평은요, 네. 모택동의 모순론이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네네. 모택동이 1937년에 실천론과 더불어서 이 모순론을 썼는데요. 네. 그때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이 사물 발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네. 어떤 변화의 그런 동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다. 네네. 근데 그 내부에 있는 것이 정합적으로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어떤 모순성에 네. 예,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네. 저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바로 그런 모순론에 굉장히 부합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종류의 영화를 만났을 때 지금 허위평론가님이 해주신 한 줄 평 제가 가져다 쓰겠습니다. 아니, 그건 모택동의 말이니까. 제 거 아닙니다. 저 네. 허위평론가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제가 찾은 것처럼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라는 게 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좀 발단이 됐다기보다는 네.
이들의 어떤 내부에서 일어난 그렇죠. 한쪽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아니야, 그렇게 해도 돼. 라는 마음들이 빚어낸 어떤 무늬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이렇게 한 줄 평을 적어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중국의 당시 시대 상황이 굉장히 모순적이었다. 라는 것과도 네. 저는 좀 연관을 시켜서 이 한 줄 평을 정해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이 이제 2005년에 나온 작품인데 지금 읽어도 이 중국 사회가 지금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면서 네. 뭐 사실은 이것 정도의 어떤 강압은 아니지만 그것에 준하는 강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라든 그렇게 시대의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또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것이 또 제출관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것도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옛랭커 작가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낭만 서정을 위해 복무하라라고 해서 베니스에서 직항으로 날라왔거든요. 다음 주에는 정신을 좀 더 차리고 네. 독자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